사면을 받은 즉시 또 다른 음모를 꾸몄다고 했다. 두 번째 재판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예전에 지은 죄에 대해 새로 지은 죄목을 줄줄이 자백했다. 결국 셋 모두 처형되었고 그들의 운명은 후대에 대한 경고로 당의 역사에 기록되었다. 그로부터 약 5년 후인 1973년의 어느 날, 윈스턴은 전송관에서 책상 위로 툭 떨어진 서류 뭉치를 펼치다가 실수로 잘못 전달된 것이 분명한 종이를 하나 발견했다. 종이를 펼치자마자 그는 이 종이가 얼마나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는지 알아챘다. 종이는 10년 전 타임잇에서 찍혀 나온 반쪽짜리 기사로 뉴욕에서 열린 당 행사에 참석한 당 대표들의 사진이 실려 있었다. 대표들 중 존스와 아론, 루더포트의 눈이 한눈에 들어왔다. 틀림없었다. 사진 밑에는 그들의 이름까지 적혀 있었다. 문제는 두 번의 재판에서 세 사람 모두 그 날짜에 그들이 유라시아에 있었다고 증언했다는 거였다. 셋은 자백하면서 캐나다의 비밀 비행장에서 시베리아 어딘가의 집결 장소로 날아가 유라시아의 작전 참모들과 만나 중요한 군사기밀을 넘겨줬다고 했다. 마침 그날이 세례 요한 축일인 6월 24일이어서 윈스턴은 그 날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 그들의 자백 내용은 셀 수 없이 많은 곳에 기록되어 있을 터였다. 이제 그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하나, 자백은 거짓이라는 것이었다. 물론 완전히 새로운 발견은 아니었다. 당시에도 윈스턴은 숙청으로 제거된 사람들이 그 죄를 실제로 지었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건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였다. 그 종이는 사라져버린 과거의 한 조각이었다. 말하자면 생뚱맞은 지층에서 발견되는 바람에 기존의 지질학 이론을 통째로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뼈 화석 같은 것이었다. 이것이 세상에 알려지고 그 중요성을 인정받는다면 당을 산산조각내기 충분한 증거였다. 그는 태연하게 계속 일을 했다. 그 사진을 처음 보고 이것이 가진 의미를 깨달은 즉시 그는 다른 종이로 그 종이를 덮어 숨겼다. 다행히도 그가 서류 뭉치를 풀었을 때 종이가 뒤집어져 있어서 텔레스크린에는 발각되지 않았다. 그는 메모처를 무릎 아래 놓고 의자를 뒤로 밀어 텔레스크린과 최대한 거리를 두었다. 표정을 관리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고 노력하면 호흡도 제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심박수는 마음대로 통제할 수가 없었다. 텔레스크린은 꽤 민감하게 심박수 변화를 포착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었다. 그는 혹시나 책상 위로 바람이 불어와 모든 게 들통나지는 않을까 불안함에 노심초사하며 10분쯤을 흘려보냈다. 그런 다음 안전하게 덮어놓았던 종이를 다른 폐지와 함께 그대로 기업 구멍에 떨어뜨렸다. 곧 그 종이는 불에 태워져 재가 될 것이다. 그게 10년 전 혹은 11년 전 일이었다. 아마 요즘 같았더라면 그는 사진을 간직했을 것이다. 사진과 그 기사 내용 모두 기억으로만 남겨진 지금에 와서 그 증거를 자신의 손에 잠시 쥐었었다는 사실이 아직도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신기하게 느껴졌다. 그는 한때 존재했던 증거가 없어졌다고 해서 과거에 대한 당의 통제력이 약해지기나 할까? 하고 생각했다. 하지만 지금으로선
죄가 되어 사라진 그 사진을 어떻게 복구한다고 해도 이렇다 할 증거로 인정받지 못할 것이다. 그가 사진을 발견했을 당시 이미 오세아니아는 유라시아와 전쟁을 끝낸 상태였기 때문에 죽은 세 남자가 조국을 배신해 정보를 팔아넘긴 것은 유라시아가 아니라 이스트아시아의 첩자들이 되었을 것이다. 그 뒤로도 정확하게 몇 번인지 기억할 수는 없었지만 두세 차례의 변화가 더 있었다. 그들의 자백은 실제 일어난 일들과 그 날짜들이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할 때까지 계속해 고쳐 쓰인 게 분명했다. 과거는 단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지속적으로 날조되었다. 악몽처럼 그를 가장 괴롭힌 것은 당이 왜 그렇게 날조를 계속하는지 그 이유를 확실히 이해한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과거를 날조해 즉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야 분명했지만 그 궁극적 동기는 알 수 없었다. 그는 펜을 들어 이렇게 썼다. 방법은 알겠다. 하지만 왜인지는 모르겠다. 이제껏 수천 번 생각했듯 미친 사람은 자신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다시 들었다. 어쩌면 미치광이는 그저 소수를 지칭하는 말인지도 몰랐다. 한때는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는 것을 믿는 것이 미쳤다는 징조였다면 지금은 과거를 날조할 수 없다고 믿는 것이 미쳤다는 징조가 되었을 뿐. 어쩌면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윈스턴 혼자였을지도 모른다. 만약 정말 그렇게 믿는 사람이 그 혼자라면 그는 미치광이일 것이다. 하지만 그를 괴롭게 하는 건 자신이 미치광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아니었다. 공포는 그가 틀렸을 수도 있다는 데에서 흘러나왔다. 그는 어린이용 역사책을 들어 속표지에 인쇄된 빅브라더의 초상화를 쳐다보았다. 최면을 거는 것 같은 빅브라더의 두 눈이 그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마치 무언가 거대한 힘이 그를 무겁게 짓누르고 두개골 안으로 침투해 뇌를 강타해서 기존의 신념을 포기하고 그의 몸이 말해주는 감각이 진 것까지 부인하도록 설득하는 것 같았다. 결국 당은 2 더하기 2는 5라고 선언할 것이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어야 할 것이다. 당의 입장에서 나오는 논리를 보고 있노라면 조만간 정말 그런 주장을 할 게 분명했다. 당의 철학은 대놓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경험의 타당성뿐 아니라 외부 현실 자체를 부정했다. 이설에 대한 이설은 이제 상식이 되었다. 정말 무서운 것은 다르게 생각한다는 이유로 당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당이 맞을 수도 있다는 데 있었다. 사실 2 더하기 2는 4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다는 말인가? 중력의 법칙은 또 과거는 바꿀 수 없다는 것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나? 과거와 외부 현실이 정신에만 존재하는데 누군가 그 정신을 통제할 수 있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절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갑자기 뜨거운 용기가 샘솟았다. 딱히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닌데 갑자기 오브라이언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어느 때보다 확실하게 오브라이언이 그의 편이라는 확신이 들었다. 그는 오브라이언에게 보여주기 위해 일기를 쓰고 있었다. 아무도 읽지 않을 지루할 편지 같은 일기였지만 사실 그의 일기는 특정인에게 보내는 편지였고 그 사실이 일기의 색깔을 결정했다. 당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은 모든 증거를 거부하라고 강요했다. 그것이야말로 당의 명령 중 가장 본질적이고 궁극적인 명령이었다. 자신이 맞서고 있는
거대한 권력을 생각하니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당의 지식인이라면 누구나 자신과 맞붙은 토론에서 그가 이해할 수도 없고 대답은 더욱더 할 수 없는 교묘한 논쟁으로 아주 쉽게 그를 박살낼 것이라고 생각하니 더욱 의기소침해졌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옳은 것은 그였다. 그들은 틀렸고 그는 옳았다. 명백하고 어리석고 진실인 것들은 수호하는 것이 마땅히 옳았다. 진리는 참이니 끝까지 사수하라. 현실 세계는 존재하고 그 법칙은 변하지 않는다. 돌은 딱딱하고 물은 축축하며 던져진 물체는 땅으로 낙하한다. 아주 중요한 이치를 세우고 이를 오브라이언에게 말하는 것 같은 기분을 느끼며 그는 이렇게 썼다. 자유는 2 더하기 2는 4라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자유만 보장된다면 그 나머지 것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다. 길 아래쪽 어딘가에서 커피콩 볶는 냄새가 풍겨와 온 거리에 커피 냄새가 퍼졌다. 빅토리 커피가 아닌 진짜 커피 향이었다. 윈스턴은 자기도 모르게 발걸음을 멈췄다. 그리고 아주 짧은 순간 반쯤 잊어버린 유년 시절로 돌아갔다. 그때 문이 쾅 닫히고 커피 향도 소리가 끊기듯 뚝 끊겨버렸다. 포장도로를 몇 킬로미터 걸었더니 정메뉴성 궤양 부위가 욱신욱신 쑤셔왔다. 공회당 야간 집회에 빠진 것은 지난 3주 동안 이번이 2번째였다. 공회당에 출석한 횟수는 꼼꼼히 확인되기 때문에 집회에 빠지는 것은 경솔한 행동이었다. 당규에 따르면 당원은 그 어떤 여가도 누릴 수 없었고 잠잘 때만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었다. 일하고 먹고 잠자지 않을 때에는 반드시 단체 오락 활동 같은 것에 참여해야 했다.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한다고 여겨질 수 있는 모든 행동이 위험했다. 혼자 산책을 하는 것도 위험한 짓이었다. 이것을 신어로는 독생이라고 했는데 이는 개인주의와 기행을 뜻했다. 하지만 이날 퇴근해서 진리문을 나오는데 향기가 가득한 4월의 공기가 일탈을 부추겼다. 그해 들어 최고로 따뜻한 파란 하늘을 보고 있노라니 갑자기 공회당에서 지루하고 힘든 운동 시합을 하고 강의를 듣고 진의 술기운을 빌어 동지애를 도모하는 길고 소란스러울 저녁이 견딜 수 없게 느껴졌다. 그는 충동적으로 버스 정장에서 발걸음을 돌려 미로 같은 런던 골목골목을 헤매기 시작했다. 먼저 남쪽으로 내려갔다 동쪽으로 방향을 틀고 다시 북쪽으로 올라오며 처음 가보는 낯선 거리를 발길 닿는 대로 걸었다. 그는 일기에 희망이 있다면 프롤에게 있다고 썼었다. 그 상징적 진리이자 명백한 모순이 담긴 문구가 자꾸만 생각났다. 그는 예전에 세인트 팬크라스 역에 있었던 북동쪽에 위치한 우중충한 빈민가 어디쯤에서 작은 2층 집들이 쭉 늘어선 자갈길을 따라 걸었다. 자갈길로 나 있는 2층 집 현관들이 쥐구멍이 같아 보였다. 움푹 패인 자갈 사이사이에는 더러운 물이 고여 있었다. 어두컴컴한 주택 현관문 안팎, 길 양편으로 난 좁은 골목길에 놀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무리지어 나와 있었다. 입술에 상스럽게 립스틱을 바른 젊은 여자들부터 그런 여자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는 젊은 남자들, 이 젊은 여자들의 10년 후 모습을 보여주듯 뒤뚱거리며 걷는 뚱뚱한 여자들, 잔뜩 구부정한 허리에 발을 질질 끌며 걷는 노인들, 다 해진 옷에
맨발로 흙탕물을 튀기며 놀다 엄마의 성난 고함 소리에 각자의 집으로 흩어지는 아이들까지 골목골목 사람들이 가득했다. 거리의 유리창 중 4분의 1은 깨져서 판자로 막아놓았다. 몇몇이 조심스러운 호기심에 윈스턴을 흘끗거렸을 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를 신경도 쓰지 않았다. 덩치 큰 여자 둘이 현관문 밖에 서서 앞치마 위로 팔짱을 낀 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벽돌에 붉은색이 도는 여자들의 피부가 눈에 들어왔다. 윈스턴은 지나가면서 그들의 대화를 몇 마디 들었다. 그래, 그래서 내가 그 여자한테 맞는 얘기라고. 하지만 너가 내 입장이었다면 너도 똑같이 했을 거라고. 비난하는 건 쉽지만 사실 넌 직접 겪어보지 않아서 모른다고 말해줬어. 말 한 번 잘했네. 내 말이 그 말이야. 귀에 거슬리던 여자들의 목소리가 뚝 멈췄다. 윈스턴이 그들 앞을 지나가자 두 여자는 적개심을 드러내며 아무 말도 없이 그를 찬찬히 뜯어봤다. 하지만 그건 적개심이 아니었다. 처음 보는 짐승이 앞을 지나가면 순간적으로 몸이 경직되며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는 단순한 경계심이었다. 이런 거리에서 당의 파란 작업복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사실 특별히 볼 일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이런 곳에 있는 모습을 보여서 좋을 건 없었다. 순찰대와 마주치기라도 하면 당장에 붙들려 신문을 받을 것이다. 동지, 신분증 좀 볼 수 있습니까? 여기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오늘 몇 시에 퇴근했습니까? 보통 이 길로 집에 돌아가십니까? 등등 질문을 쏟아낼 게 분명했다. 평소 이용하는 길이 아닌 길로 집에 가지 말라는 규칙이 있는 건 아니었지만 사상경찰이 알게 되기라도 하면 충분히 주목받을 만한 일이었다. 갑자기 거리 전체가 소란스러워졌다. 여기저기서 당장 피하라는 고함 소리가 터져나왔고 사람들은 토끼처럼 자기 집 문으로 뛰어들어갔다. 윈스턴 바로 앞에서 한 젊은 여자가 현관에서 펄쩍 뛰어나오더니 순식간에 흙탕물에서 놀던 작은 아이를 잡아채 앞치마로 감싸 다시 현관문으로 뛰어들어갔다. 그 순간 구겨진 검정 양복을 입은 남자가 옆 골목에서 뛰어나오며 윈스턴에게 달려와 하늘을 가리키며 흥분해 말했다. 스티머예요. 저길 보세요. 곧 머리 위에서 터질 거예요. 빨리 엎드려요. 프롤들은 여러 이유로 로켓탄을 스티머라고 불렀다. 윈스턴은 재빨리 몸을 날려 바닥에 얼굴을 대고 납작 엎드렸다. 이런 경고에 관해서는 프롤들이 거의 항상 옳았다. 그들에게는 몇 초 후 로켓탄이 날아온다는 것을 아는 본능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물론 로켓탄은 소리보다 빠르기 때문에 소용은 없었지만 말이다. 윈스턴은 엎드린 상태에서 머리를 두 손으로 감쌌다. 땅을 뒤흔드는 것 같은 굉음이 나더니 가벼운 무언가가 그의 등 위로 후두둑 떨어졌다. 그는 몸을 일으킨 다음에야 그것들이 창문 근처를 깨지면서 날아온 유리 파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계속해서 앞으로 걸었다. 로켓탄은 그가 있던 곳에서 200m 떨어진 거리의 집들을 박살냈다. 하늘에는 검은 버섯 구름이 치솟았고 어느새 뿌연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이 부서진 집들을 둥그렇게 에워쌌다. 그는 계속 걷다가 길 앞쪽에 봉긋하게 쌓여있는 먼지더미에서 천홍색 고기 한 덩어리를 보았다. 다가가 들여다보니 손목에서 절단된 사람 손이었다. 피범벅인 것만 빼면 손은 너무 하얀 나머지 석고 모형처럼 보였다. 그는 그 손을 하수구로 차 넣은 뒤 사람들을 피해 오른쪽으로 난 골목으로 들어섰다. 3, 4분 정도 걸어 로켓탄으로 피해를 입은 구역을 벗어나니 거리 위에 천박한 사람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다는 듯
태어난 모습이었다. 시간은 저녁 8시 즈음. 프롤들이 뻔질나게 들락거리는 술집들은 손님으로 미어 터질 듯했다. 끊임없이 열렸다 닫히는 손때로 지저분해진 문틈 사이로 오줌과 톱밥, 시큼한 맥주 냄새가 뒤섞여 흘러나왔다. 툭 튀어나온 술집 전면의 모퉁이에 세 남자가 바싹 붙어 서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셋 중 중간에 있는 남자가 접은 신문을 들고 있었고 나머지 두 사람이 그의 어깨 너머로 신문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남자들의 자세한 표정을 읽기에는 아직 거리가 있었지만 그들의 실루엣만으로도 지금 그들이 신문에 매우 열중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주 중요한 뉴스를 읽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그 무리를 몇 걸음 앞에 두었을 때 갑자기 셋 중 두 남자가 격렬한 말다툼을 시작했다. 곧 누군가의 주먹이 나갈 것 같은 험악한 분위기였다. 빌어먹을, 내 말 좀 들어보라고. 지난 14개월 동안 7로 끝나는 숫자가 당첨된 적은 없었다니까. 있었어, 지난번에. 아니, 없었어. 집에 가면 내가 2년 넘게 당첨번호를 기록해 놓은 종이가 있어. 한 번도 빼먹은 적이 없었지. 그런 내가 말하는데 7로 끝나는 당첨번호는 있었어. 있었대도 그 빌어먹을 당첨번호를 거의 외울 수도 있다니까. 그 번호는 4 아니면 7로 끝났어. 2월. 그래, 2월 둘째 주였어. 무슨 얼어 죽을 2월이야. 내가 분명하게 다 적어 놓았다니까. 7로 끝나는 당첨번호는. 아, 그만 좀 해. 나머지 한 명이 말렸다. 그들이 열렬히 언쟁을 벌이고 있는 주제는 다름 아닌 복권이었다. 윈스턴은 그들을 지나쳐 30m 정도 더 걸어간 후에 뒤를 돌아봤다. 그들은 여전히 상기된 얼굴로 흥분해서 싸우고 있었다. 매주 거대한 상금이 걸린 복권은 프롤들의 이목이 집중된 공공행사였다. 복권이 삶을 살아야 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닐지라도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고 믿는 프롤들이 수백만 명은 될 것이다. 복권은 프롤에게 기쁨이자 진통제, 지적 자극제였고 동시에 그들을 어리석게도 만들었다. 복권에 관해서라면 읽고 쓰지 못하는 사람들도 정확한 계산을 하고 깜짝 놀랄 정도의 기억력을 발휘하는 것 같았다. 복권을 판매하고 당첨을 예측하고 당첨의 행운을 가져다줄 부적을 만드는 것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도 많았다. 복권 운영은 풍요부 담당이라 윈스턴과는 전혀 상관이 없었지만 그를 비롯한 모든 당원은 상금의 대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허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실제로 당첨자에게 지급되는 상금은 선전하는 상금의 극히 일부에 불과했고 거액을 받는다는 당첨자는 모두 허구의 인물이었다. 오세아니아의 지역 간 연락망이 전무해 서로 다른 지역끼리 의사소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희망이 있다면 그건 프롤에게 있다. 중요한 건 바로 이 전제다. 글로 읽으면 그저 그럴듯하게 들리는 문장일 뿐이지만 길에서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보면 이 전제는 신념에 찬 행동이 된다. 윈스턴은 내리막길에 접어들었다. 갑자기 전에 이 동네에 와본 적이 있다는 느낌을 들었다. 그의 기억이 맞는다면 멀지 않는 곳에 큰 길이 있었다. 앞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다. 길은 급하게 꺾였고 계단이 나왔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니 시들시들해진 야채를 파는 가판들이 늘어선 골목이 나타났다. 그제서야 윈스턴은 자신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달았다. 이 골목을 따라가다 보면 큰 길이 나오고 다시 길을 꺾어 5분쯤 걸어가면 이제는 그가 일기장으로 쓰고 있는 빈 공책을 산 고물상이 나왔다. 또 그가 펜대와 잉크 한 병을 산 작은 문구점도 근처에 있었다. 그는
계단 끝에서 잠시 멈춰섰다. 골목 맞은편에 작은 펍이 하나 있었다. 언뜻 서리가 앉은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먼지 투성이라 창문이 뿌옇게 보일 정도로 지저분한 집이었다. 새우 수염처럼 빳빳이 뻗친 하얀 수염의 노인이 문을 열고 술집으로 들어갔다. 허리는 굽었지만 원기는 넘치는 노인이었다. 노인의 모습을 지켜보던 윈스턴은 최소 80은 되어 보이는 저 노인이라면 혁명이 일어났을 때 이미 중년이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사라진 자본주의를 알려줄 노인 세대는 거의 세상을 떠났고 이제는 몇 되지 않는 사람만 남아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혁명 전에 사상이 형성된 사람은 당에도 거의 남아있지 않았다. 대부분의 윗세대는 1950년대와 1960년대 대숙청 때 처형됐고 살아남은 소수는 극도의 공포에 휩싸여 자신들이 알고 있던 것들은 모두 포기했다. 혁명 전의 삶이 어땠는지 그 진실을 누군가가 말해줄 수 있다면 그건 분명 프롤리터였다. 갑자기 일기장에 베껴 쓴 어린이용 역사책에 한 단락이 떠올랐다. 곧 터무니없는 충동이 그를 사로잡았다. 그는 곧 저 술집으로 들어가 저 노인과 안면을 트고 그에게 질문을 할 것이다. 어르신께서 어렸을 적 이야기를 좀 해주세요. 그때는 어땠나요? 지금보다 사는 게 더 나았나요? 아님 더 나빴나요? 윈스턴은 더 겁먹기 전에 결심을 행동에 옮기려고 서둘러 계단을 내려가 좁은 길을 건넜다. 물론 미친 짓이었다. 프롤과 이야기를 나누고 그들이 자주 드나드는 술집에 가는 것을 금지하는 규칙은 없었지만 지금 그가 하려는 행동은 너무나 유별나 남의 눈에 띄기 십상이었다. 순찰대가 그를 덮친다면 갑자기 현기증이 나는 바람에 여기에 들어왔다고 변명해 볼 수는 있겠지만 아마 그 말을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그는 문을 열고 술집에 들어섰다. 시큼한 맥주에서 나는 고약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그가 들어서자 사람들이 떠들던 소리가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등 뒤로 그의 파란 작업복을 쳐다보는 모두의 시선이 느껴졌다. 술집 구석에서 다트 게임을 하던 사람도 그가 술집에 들어서자 30초쯤 던지기를 멈추고 그를 쳐다보았다. 윈스턴이 따라 들어온 노인은 무슨 이유에선지 바 앞에서 검은 피부에 매부리코를 하고 거대한 팔뚝에 체격 좋은 바텐더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주위 사람들은 손에 잔을 들고 구경하고 있었다. 내가 좋게 얘기했잖소. 안 그래? 노인은 싸우기라도 하겠다는 듯 어깨를 젖히며 말했다. 이 빌어먹을 놈의 술집은 술을 파인트로 안 판다는 거야? 이 대체 파인트라는 게 뭐예요? 바텐더가 손가락 끝으로 판매대 바닥을 짚고 몸을 앞으로 내밀면서 물었다.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술집에서 일한다는 놈이 파인트도 몰라? 파인트는 반 쿼터고 4쿼터가 1갤런이잖아. 다음번에는 ABC도 가르쳐야 될 판이구만. 파인트가 뭔지 전 들어본 적도 없어요. 저희 가게에서는 리터랑 반 리터로만 팝니다. 이 선반에 놓인 잔이 바로 리터랑 반 리터 잔이에요. 난 파인트가 좋아. 파인트 잔에 술을 따라주면 될 텐데 왜 안 된다는 거야? 내가 젊었을 땐 연병할 리터 같은 건 없었다고. 노인이 고집을 부렸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땐 사람들이 나무에 집을 짓고 살던 시절이니까요. 바텐더가 다른 손님들을 바라보며 빈정댔다. 한바탕 웃음이 터져나왔고 윈스턴의 등장으로 불편했던 분위기도 점점 사그라들었다.
무한함에 흰 수염이 덥수룩한 노인의 얼굴이 붉어졌다. 그는 혼잣말을 하며 돌아서다 윈스턴과 부딪혔다. 윈스턴이 노인의 팔을 가볍게 잡고는 물었다. 제가 술 한 잔 사드려도 될까요? 자네는 신사로구만. 노인이 다시 한번 어깨를 쭉 펴며 말했다. 그는 윈스턴의 파란 작업복을 눈치채지 못한 것 같았다. 그는 점원에게 싸움이라도 걸 듯 말했다. 파인트로 줘. 파인트 잔으로 맥주 한 잔. 바텐더는 카운터 아래 양동이에서 헹군 반 리터짜리 두꺼운 유리잔 2개에 암갈색 맥주를 따랐다. 프로를 대상으로 하는 술집에서는 맥주만 마실 수 있었다. 실제로도 프롤들은 얼마든지 쉽게 진을 구할 수 있었지만 원칙적으로는 프롤의 진 음주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곧 술집 구석의 사람들은 다시 다트를 던지기 시작했고 노인과 바텐더의 실랑이를 구경하던 이들도 복권에 대해 떠들기 시작했다. 모두 윈스턴이 여기 있다는 사실을 잊은 듯했다. 윈스턴과 노인은 누가 엿들을까 걱정하지 않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창문 및 탁자로 자리를 옮겼다. 여전히 지독히 위험한 일이긴 했지만 윈스턴이 여기 들어오자마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이 공간에는 텔레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파인트 잔에 따라주면 되겠구만. 노인이 자리에 앉으며 투덜댔다. 반 리터로는 양이 부족해. 마신 다음에도 뭔가 부족한 느낌이지. 1리터는 또 너무 많고 말이야. 가격도 가격이지만 금방 오줌이 마려워지거든. 어르신이 젊었을 때랑은 세상이 많이 달라졌지요? 윈스턴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청난 변화가 이 술집 안에서 일어나기라도 한 듯 노인의 파란 눈이 다트보드에서 카운터에서 문으로 움직였다. 마침내 노인이 입을 열었다. 이 맥주가 더 맛있었지. 값도 더 싸고. 내가 젊었을 땐 4펜스면 맥주를 파인트로 한 잔 먹을 수 있었다네. 물론 전쟁 전 일이지. 어떤 전쟁 말인가요? 윈스턴이 물었다. 전쟁이란 전쟁은 다지. 노인이 모호하게 대답했다. 그는 잔을 들고 다시 어깨를 고주 폈다. 자네의 건강을 위하여. 노인의 간단한 목에 툭 튀어나온 목젖이 놀랍게 빠른 속도로 위아래로 움직이더니 곧 맥주잔이 말끔히 비워졌다. 윈스턴은 다시 카운터로 가 반 리터짜리 맥주를 2잔 더 가져왔다. 노인은 방금 전 맥주 1리터에 대해 늘어놓았던 불만은 모두 잊은 것 같았다. 어르신은 저보다 세상을 훨씬 오래 사셨잖아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벌써 어른이 되셨고요. 혹시 혁명이 일어나기 전 세상이 어땠는지 기억하고 계신가요? 저희 세대는 그때에 대해 별로 아는 게 없어서요. 책을 읽고 배운 게 다죠. 다 맞는 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말씀을 들어보고 싶어요. 역사책에는 혁명 전의 세상이 지금이랑은 완전히 달랐다고 쓰여 있어요. 지금 사람들의 상상을 뛰어넘는 압제와 편견, 가난이 있었다고 하던데 여기 런던에 살던 사람들은 태반이 태어나서 한 번 배부르게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고 절반 이상은 신을 신발도 없었다고 하고요. 하루에 12시간씩 일해야 했고 9살의 어린 나이에 학교를 그만둬야 했고 한 방에는 무려 10명씩이나 자야 했다고 적혀 있거든요. 부유하고 강력한 권세를 누린 사람은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대요. 자본가라고 불렸던 그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들은 멋진 저택에 살면서 하인도 30명씩이나 두고 자동차나 4마리 말이 끄는 마차를 타고 다녔대요. 샴페인을 마시고 실크햇을 쓰고
노인의 얼굴이 갑자기 밝아졌다. 실크햇. 자네가 그걸 얘기하다니 재미있네. 공교롭게도 나도 어제 그 생각을 했거든.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그냥 생각이 났지. 최근에는 실크햇을 본 적이 없어. 이제는 완전히 사라져버렸지. 내가 마지막으로 그걸 썼던 건 내 처형 장례식이었어. 그게 정확한 날짜는 기억할 수 없지만 아마 50년 전쯤일 거야. 자네도 알다시피 실크햇은 특별한 날에만 쓰는 거였어. 실크햇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윈스턴이 인내심을 발휘하며 대답했다. 중요한 건 그 자본가들과 그들에게 빌붙어 살던 소수의 변호사와 성직자 등이 이 나라의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하면 소 한 마리 보내듯 사람들을 캐나다로 보낼 수 있었고, 통하면 어르신 딸하고도 잠자리를 갖고요. 9개의 끈을 단 채찍으로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후려칠 수 있었대요. 그들과 마주치면 모자를 벗고 인사해야 했고요. 이 자본가 한 명이 한 무리의 하인들을 대동하고 다녔는데 노인의 얼굴이 다시 환해졌다. 하인이라. 이게 얼마 만에 들어보는 말이야. 하인. 정말 옛 생각이 나는구먼. 아주 오래전에 일요일 오후가 되면 종종 그 녀석들이 연설하는 걸 들으러 하이드 파크에 갔었지. 구세군이며 천주교회며 유대인, 인디언, 별의별 것들이 다 있었어. 이름은 기억나지 않지만 연설을 기가 막히게 잘하는 녀석도 있었지. 연설은 길지도 않았어. 그 녀석은 하인들이요, 부르주아의 하인들이요, 지배계급의 아척금들이요 하고 다녔지. 기생충이라고도 했고 하이에나라고도 했지. 이 자네도 알겠지만 하이에나는 물론 노동당을 말하는 거였고 말이야. 윈스턴은 노인과 동문서답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제가 진짜로 알고 싶은 건요, 어르신께선 옛날보다 요즘 누리는 자유가 더 많다고 느끼시나요? 더 인간다운 대접을 받고 계신가요? 옛날에는 부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상원 의원 말이군. 노인이 과거를 회상하듯 말했다. 상원이든 뭐든 좋아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요, 그 자본가라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없는 사람들을 열등한 존재로 대했냐는 거예요. 이를테면 그들과 마주쳤을 때 모자를 벗고 선생님 하고 인사를 해야 했다는 게 사실인가요? 노인은 깊은 생각에 빠진 듯 보였다. 그는 맥주를 4분의 1가량 비우고 나서야 입을 열었다. 그랬지. 그들은 우리가 그들에게 경의를 표하는 걸 좋아했거든. 존경의 뜻을 표하는 거라나 뭐라나. 나는 딱히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자주 그렇게 했네. 아니, 자네 말대로 해야만 했지. 이건 제가 역사책에서 읽어서 여쭤보는 건데 말입니다. 자본가와 그 하인들이 사람을 밀어서 하수구에 빠뜨리는 것도 흔한 일이었나요? 나도 한 번 당한 적이 있지.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기억나네. 이 조정 경기가 있던 날 밤이었어. 그들은 조정 경기가 있던 밤이면 말할 수 없이 거칠게 굴었는데 하필 그날 샤프트베리 거리에서 한 젊은 농팽이랑 부딪힌 걸세. 와이셔츠에 실크햇, 검정 코트를 아주 잘 차려입은 신사였지. 그놈이 갈지자로 길을 비틀비틀 걷다가 나랑 부딪힌 거야. 그런데 나한테 앞을 똑바로 보고 다니라고 시비를 걸지 뭔가. 나는 이 망할 놈의 길이 다 당신 건 줄 아느냐 물었지. 그랬더니 자기에게 건방을 떨면 내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는 거야. 나는 단단히 취한 것 같으니 경찰에 넘겨버리겠다고 했고. 그랬더니 안 믿겠지만 그놈이 내 가슴팍을 있는 힘껏 떠미는 바람에 내가 버스 바퀴 밑으로 날아갔어. 나도 그때는 한창 때라 그놈에게 한 방 먹이려고 했는데. 이쯤 되자 무력감이 몰려왔다. 이 노인의 기억도 쓰레기만 가득할 뿐 하루 종일 질문을 한다고 해도 진짜 정보는 얻을 수 없을 게 분명했다. 당의 역사는 어느 정도 사실일지도 모른다. 어쩌면 거짓 하나 없는
완벽한 사실일 수도 있다.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노인에게 물었다. 제가 설명을 잘못 드린 것 같네요. 제가 알고 싶은 건요. 어르신은 아주 오래 사셨잖아요. 혁명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인생의 반을 사셨으니 말이에요. 그러니까 1925년에 어르신은 이미 어른이었잖아요. 그런 어르신의 기억에 비춰보면 1925년의 세상이 지금보다 더 좋았나요? 선택할 수 있다면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니면 그래도 지금이 더 좋으신가요? 노인이 골똘히 생각에 잠겨 다트보드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이전보다 더 천천히 맥주잔을 비웠다. 그는 맥주에 취한 듯 체념과 달관이 섞인 말투로 대답했다. 내게 무슨 대답을 기대하는지 알고 있네. 내가 다시 젊어지면 좋겠다고 말하길 바라는 거 아닌가? 그렇게 물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다시 젊어졌으면 좋겠다고 대답하겠지. 이 젊을 때는 건강하고 기력도 넘치니까 좋잖아. 내 나이쯤 되면 안 아픈 곳이 없지. 나도 다리가 쑤시고 오줌보도 영 재구시를 못해. 밤에는 67번을 깬다니까. 하지만 늙어서 좋은 점도 있네. 이 젊었을 때 했던 고민들이 다 부질없어지거든. 그 중에서도 여자를 만나지 않아도 되는 게 제일 좋지. 믿을지는 모르겠지만 여자랑 해본 지 근 30년이네. 하고 싶지도 않았고 또 뭐가 있더라. 윈스턴은 맥이 풀려 창턱에 기댔다. 더 이야기해봤자 소용이 없을 게 분명했다. 그가 맥주를 더 주문하려는데 갑자기 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 술집 한편에 마련된 지린내가 진동하는 소변기로 걸어갔다. 맥주 1리터를 마시면 소변이 마렵다더니 벌써 그런 모양이었다. 윈스턴은 비워진 맥주잔을 잠시 바라보며 앉아있다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술집을 뛰쳐나와 거리로 나왔다. 지난 20년 동안 혁명 전의 세상이 지금보다 더 나았을까 하는 단순하고도 중요한 질문에 답을 찾지 못했다. 혁명 후 격동의 시대를 거쳐 여기저기 흩어져 사는 소수의 생존자들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할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답을 못해주기는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직장 동료와의 싸움이나 잃어버린 자전거 펌프를 찾아 나서는 일, 오래전 세상을 떠난 자매의 얼굴 표정, 70년 전 바람이 몹시 불던 날 아침에 본 모래 소용돌이의 풍경 같은 쓸데없는 것들은 기억하면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도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작은 것은 볼 수 있지만 큰 것은 눈에 담지 못하는 개미 같았다. 과거는 지워지고 기록이 날조되면서 사람들의 삶이 환경이 더 나아졌다는 당의 주장을 고지고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다. 그 주장이 틀렸다고 입증할 그 어떤 증거도 존재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수 없기 때문이었다. 꼬리에 꼬리를 물던 생각이 갑자기 멈췄다. 그는 멈춰서서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봤다. 그는 작고 음침한 삼장들이 흩어져 있는 주택가를 걷고 있었다. 그의 머리 바로 위에 3개의 금속공이 매달려 있었다. 한때 금도금을 했던 것 같았지만 이제는 칠이 벗겨져 보기가 흉했다. 그는 자신이 어디 있는지 알 것 같았다. 그렇다. 그는 일기장을 샀던 고물상 밖에 서 있었다. 순간 찌르르 하며 공포감이 밀려왔다. 애초에 여기서 노트를 산 것은 충분히 경솔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다시는 이 근처에 얼씬도 않겠다고 다짐을 했었는데 순식간에 생각의 끈을 놓쳐버렸고 그의 발은 제멋대로 그를 다시 이곳에 데려왔다. 그가 일기를 쓰기로 했던 것은 바로 이런 자살 충동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였다. 한편 이제 곧 밤 9시인데 상점들이 아직도 영업 중이었다. 윈스턴은 바깥에서 어슬렁거리는 것보다는 상점 안으로 들어가야 눈에 덜 띄겠다고 생각하며 안으로 들어섰다. 갑자기 신문을 받기라도 하면 면도날을 구하러 왔다고 둘러대면 될 것이다. 주인장이 천장에 걸린 석유등에 불을 붙이자 매캐하면서도 친근한 냄새가 났다. 허리가 굽고 체격도 왜소한 주인은 60쯤 되어 보였다. 코가 길고 인정이 많아 보이는 얼굴에 두꺼운 안경 때문에 작아 보이는 두 눈은 순한 눈빛을 하고 있었다. 머리카락은 하얗게 샜는데 눈썹은 여전히 검고 숱이 많았다. 그가 쓰고 있는 안경과 부드럽고 섬세한 몸동작, 오래 입어 낡은 검정색 벨벳 재킷 때문인지 그에게서는 도서관 사서나 음악가처럼 어딘지 지적인 분위기가 풍겼다. 목소리는 금방 사라지기라도 할 듯 부드러웠고 다른 프롤처럼 천박한 억양을 쓰지 않았다. 밖에 계실 때 딱 알아봤어요. 그가 말했다. 지난번에 오셔서 이 숙녀용 노트를 사가신 분이죠. 아주 좋은 종이었죠. 예전에는 크림 레이드라고 불렀는데 이젠 더 이상 생산되지 않아요. 이 생산이 중단된 지 아마 50년쯤 됐을 거예요. 그가 안경 너머로 윈스턴을 바라보며 말했다. 뭐 찾으시는 거라도 아니면 그냥 한번 둘러보시겠어요? 지나가는 길에 한번 들어와 봤어요. 특별히 찾는 건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마음에 드시는 물건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가 부드러운 손으로 미안하다는 성작을 취하며 말했다. 보시다시피 물건이 거의 없거든요.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이제 골동품 거래는 끝났어요. 더 이상 원하는 사람도 없고 물건도 없죠. 가구랑 도자기, 유리 같은 건 다 깨져서 성한 물건이 없고 금속 제품은 거의 다 녹여 없어졌고요. 지난 몇 년 동안 청동초 때는 그림자도 보지 못했다니까요. 실제로 비좁은 상점 내부는 다니기도 불편한 정도로 물건이 가득했지만 가치 있는 물건은 하나도 없어 보였다. 사면의 벽에 먼지투성이 액자들을 산더미처럼 쌓아놓아 가뜩이나 좁은 공간이 더 발 디딜 틈이 없었다. 창틀에 올려놓은 쟁반에는 각종 나사와 볼트, 녹슨 끌, 날이 부러진 작은 칼, 멈춰버린 녹슨 손목시계 등 잡동사니가 가득했다. 괜찮다 싶은 물건이 놓인 곳은 오칠한 담뱃갑, 마노 브로치 같은 잡동사니들을 놓은 구석에 탁자 하나가 전부였다. 그 탁자로 다가가는데 전등불에 부드럽게 빛나는 둥그렇고 부드러운 무언가가 그의 눈을 사로잡았다. 그것은 한편은 평평하게 다른 한면은 둥그렇게 깎아 반구의 형태를 한 묵직한 유리덩어리였다. 유리의 색상과 질감에서 빗물 같은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정중앙에는 장미 같기도 하고 말미잘 같기도 한 분홍색 나선형 물체가 들어있었는데 둥그런 표면 때문에 확대되어 보였다. 이건 뭔가요? 물건에 매혹된 윈스턴이 물었다. 산호예요. 인도양에서 채취한 걸 거예요. 예전에는 산호를 캐다가 이렇게 유리 안에 박아두곤 했죠. 외관으로 봐도 100년은 된 물건일 겁니다. 아름답네요. 윈스턴이 말했다. 그렇고 말고요. 주인장이 자기 뜻을 알아줘 고맙다는 듯 말했다. 이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지요. 주인이 꿀럭꿀럭 기침을 한 뒤 말을 이었다. 마음에 드시면 4달러에 드릴게요. 예전에는 8파운드쯤 했던 물건이지요.
이 예전에 8파운드면 지금 가치로 얼마인지 정확히 계산 못하겠지만 아무튼 엄청 비싼 거였어요. 하지만 요즘 같은 세상에 진품 골동품에 관심 갖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이 남은 진품도 별로 없지만 말입니다. 윈스턴은 곧장 4달러를 꺼내 지불하고 그의 마음에 쏙 든 그 물건을 주머니 안에 넣었다. 유리 자체의 아름다움보다 현재와는 다른 시대에 속해 있는 것 같은 그 분위기에 더 끌렸다. 빗물같이 부드러운 유리는 그가 이제껏 봐왔던 그 어떤 유리와도 달랐다. 예전에는 종이를 누르는 문진으로 사용되었을 것으로 짐작되지만 지금은 그 어느 짝에도 쓸모없다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느꼈다. 주머니 안에서 묵직한 무게감이 느껴졌다. 주머니가 편하게 불록 튀어나오지는 않아 다행이었다. 당연히 가지고 있기에는 이상한 물건이었고 가지고 있는 것이 발각되면 체면이 깎일 수도 있었다. 낡거나 아름다운 무언가를 소지한 사람은 언제나 의심을 받았다. 4달러를 받고 노골적으로 기분이 좋아진 주인장을 보니 3달러, 아니 심지어 2달러로 흥정을 했어도 됐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관심이 있으시면 위층에도 방이 하나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몇 가지 괜찮은 물건들이 있는데 올라가시면 제가 불을 켜드릴게요. 주인장은 또 다른 등불에 불을 붙이고 구부정한 허리를 하고 앞장서서 가파르고 낡은 계단을 천천히 올랐다. 둘은 좁은 통로를 지나 방으로 들어섰다. 방에서는 거리가 아닌 자갈이 깔린 안들과 이웃집의 굴뚝이 내다 보였다. 방에는 여전히 사람이 사는 방처럼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바닥에는 카펫이 깔려 있었고 벽에는 그림도 한두 점 걸려 있었다. 벽난로 앞에는 볼품없지만 푹신한 안락 의자도 하나 놓여 있었고 벽난로 선반에는 고풍스러운 유리시계가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었다. 창문 밑에는 방의 4분의 1을 차지할 정도로 커다란 침대가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매트리스도 깔려 있었다. 아내가 죽기 전까지는 여기에 살았어요. 노인이 변명하듯 말했다. 아내가 떠난 뒤 조금씩 가구를 팔고 있지요. 저건 마호가니 침대예요. 진짜 멋진 물건이죠. 이 빈대들을 없앨 수만 있다면 지금도 충분히 침대로 쓸 수 있을 거예요. 조금은 귀찮겠지만요. 그가 등불을 높이 들어 방 전체를 비췄다. 따뜻하고 은은한 불빛 속의 방은 이상하게 마음을 끄는 데가 있었다. 문득 위험하지만 몇 달러면 일주일 동안 이 방을 빌려 묵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지나치게 무모하고 결코 실행할 수 없는 생각이었기에 곧 머릿속에서 지워냈다. 하지만 그 방에 있으니 아주 먼 옛날의 기억이 떠오르고 향수 같은 감정이 일어났다. 이런 방에 앉는 것이 정확히 어떤 느낌이었는지, 주전자를 올려놓은 벽난로 옆에 안락 의자에 앉아 따뜻한 불에 발을 녹이는 것이 어떤 느낌이었는지 정확하게 알 것만 같았다. 누구도 날 지켜보지 않고 그 어떤 목소리도 날 재촉하지 않는 곳에서 보글보글 끓는 주전자 소리와 째깍째깍 돌아가는 시계 소리를 제외하면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완벽히 안전한 장소에서 완전히 홀로 있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도 말이다. 여긴 텔레스크린이 없군요. 윈스턴이 부지불식간에 중얼거렸다. 저는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어요. 너무
비싸잖아요. 가져야 할 필요성도 못 느꼈고요. 자, 저기 구석에 있는 접이식 테이블도 한번 보세요. 펴서 쓰려면 경첩을 새로 달아야 하지만요. 방의 맞은편 구석에는 작은 책장이 하나 서 있었다. 윈스턴은 자석이라도 이끌리듯 책장을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책장에는 쓸모없는 잡동사니들만 가득했다. 당은 당원뿐 아니라 프롤의 소장 도서도 철저히 검사해 완벽하게 제거했다. 1960년대 이전에 출간된 책은 오세아니아 전국에 단 한 권도 남아있지 않을 터였다. 노인은 등불을 들고 침대 맞은편에 벽난로 옆에 걸린 자단나무 액자 앞에 서 있었다. 옛 그림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짐짓 고상한 말투로 노인이 말했다. 윈스턴은 그림을 더 자세히 보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다. 직사각형 모양의 창문이 나 있는 타원형 건물과 그 앞에 서 있는 작은 탑을 그린 판화였다. 울타리가 건물을 에둘러 싸고 있었고 건물 뒤쪽으로는 동상 같은 것이 서 있었다. 윈스턴은 잠시 그림을 찬찬히 뜯어보았다. 동상은 기억나지 않았지만 그림 속 풍경이 어렴풋이 익숙하게 느껴졌다. 지금은 액자가 벽에 고정되어 있지만 손님이 원하시면 떼어낼 수 있지요. 아는 건물이네요. 마침내 윈스턴이 입을 열었다. 지금은 폐허가 되었지만 정의궁 바깥쪽 거리에 한가운데 있었던 건물이죠. 맞아요. 법원 밖 풍경이죠. 몇 년 전 폭격을 맞아서 이제는 폐허가 됐죠. 한때는 성 클레멘트 데인이라는 교회였고요. 그가 쓸데없는 말을 해서 미안하다는 듯 웃으며 덧붙였다. 오렌지와 레몬이요. 성 클레멘트 종이 말하네. 그게 무슨 소린가요? 윈스턴이 물었다. 아, 오렌지와 레몬이요. 성 클레멘트 종이 내게 말하네. 이건 제가 어렸을 적 불렀던 노래지요. 가사 전체는 기억나지 않지만 마지막 부분은 분명하게 기억나요. 여기 그대 침대를 밝혀줄 촛불이 오네. 여기 그대 목을 자를 도끼가 오네. 로 끝나지요. 이 일종의 무도곡이에요. 이 팔을 치켜들고 그 아래로 사람들을 지나가게 하다가 여기 그대 목을 자를 도끼가 오네 라는 대목에 이르면 팔을 내려서 밑에 지나가는 사람을 붙잡았죠. 가사는 거의 교회 이름으로 런던에 있는 큰 교회 이름은 다 나오지요. 윈스턴은 그 교회가 몇 세기 건물인지 궁금해졌다. 런던 내 모든 건물은 그 건축 연도를 정확히 알 수 없었다. 당은 크고 멋진 건물의 경우 외관이 너무 낡지 않았다면 늘 혁명 후에 지어진 것이라고 주장했고 딱 봐도 오래된 건물은 중세 시대에 지어졌다고 뭉뚱그려 말했다. 자본주의 시대에는 가치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했다. 책에서 배우는 역사만큼 건축을 통해 배우는 역사도 정확하지 않았다. 동상, 비문, 기념비, 거리 이름 등 과거와 관련된 모든 것은 조직적으로 날조되었다. 이 건물이 교회였던 건 몰랐어요. 윈스턴이 말했다. 아직도 교회 건물들이 많이 남아있죠. 이제는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지만 그건 그렇고 그 노래 가사가 어떻게 되었더라? 아, 기억이 나네요. 오렌지와 레몬이요. 성 클레멘트의 종이 말하네. 그대는 나에게 산파딩의 빚을 졌지. 성 마틴의 종이 말하네. 여기까지요. 이 파딩은 센트랑 비슷한 청동화 동전이었죠. 성 마틴 교회는 어디에 있었나요? 윈스턴이 물었다. 성 마틴 교회요? 그 건물은 아직도 빅토리 광장의 그림 전시관 옆에 있어요. 현관이
삼각형 모양으로 나 있고 이 교회 전면에는 기둥이 여럿 서 있죠. 이 높은 계단도 나 있고요. 윈스턴도 그 건물을 잘 알고 있었다. 성 마틴 교회는 이제 로켓탄과 해상의 요새, 적군의 잔악한 행위를 묘사한 밀랍 인형 등 당의 각종 선전물을 전시한 박물관으로 쓰이고 있었다. 사람들이 들판의 성 마틴으로 흥이 불렀는데 근데 근처에 들판이 있었는지는 전혀 기억이 나질 않네요. 윈스턴은 그림을 사지는 않았다. 그림은 유리 문진보다도 더 부적절하게 여겨질 물건이었고 액자에서 종이만 떼어내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액자를 통째로 들고 집으로 가기란 불가능했다. 그는 노인과 대화를 주고받으며 그림 앞에 몇 분 정도 더 머물렀다. 주인의 이름이 가게 앞에 달린 간판을 보고 추측했던 위크스가 아닌 체링턴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다. 체링턴은 63살의 호라비로 이 가게에서 30년 동안 살았다고 했다. 그동안 내내 간판의 이름을 바꾸려고도 했지만 그럴 계기가 없었다고도 했다. 노인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도 윈스턴의 머릿속에는 반밖에 기억나지 않는 노래 가사가 계속 떠올랐다. 오렌지와 레몬이여 성 클레멘트 종이 말하네. 그대는 나에게 산파딩의 빚을 졌지. 성 마틴에 종이 말하네. 노래를 혼자 흥얼거리니 이상하게도 진짜 종소리가 어딘가 위장한 채 숨는 바람에 사람들에게 잊혀진 이제는 사라져버린 런던의 종소리가 실제로 들리는 것만 같았다. 하나둘 여기저기 유령 같은 뾰족탑에서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 같았다. 하지만 기억을 더듬어 봐도 교회 종이 울리는 소리는 들어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다.